미국 청소년들이 요즘에 그 도심지에서 시위를 많이 벌인대요. 상점까지 다 약탈을 한대요. 방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위들이 한두 번이 지금 있는 게 아니래요. 미국은 총기 소유가 또 자유롭잖아요. 시위대들과 경찰이 이제 대치하는 국면이 많이 좀 생겨나겠죠. 요즘에 미국의 시위는 특히나 좀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국의 시위는 아주 평화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청소를 하고 가더라는 거죠. 약탈, 방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해볼 수가 없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우리나라가 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탄핵의 과정이 아주 신속하잖아요. 지식회담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요즘에 미국의 시위는 특히나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폭력을 수반한, 그저께 또 미국 청소년들이 요즘에 그 도심지에서 시위를 많이 벌인대요. 벌이면서 약탈을 그렇게 요즘 많이 한다고 그 워싱턴 포스트에 엊그제 기사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어린 청소년들이 그 SNS로 자기들 조직을 어떤 조직화 해가지고 밤 몇 시에 대도시 도심지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서 그 근처에 있는 상점까지 다 약탈을 한대요. 방화를 하고. 그런 시위들이 한두 번이 지금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인들이 도심지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면은 그런 방화, 약탈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한국의 시위는 특히나 이제 계엄령 이후에 시위들을 봤을 때 아주 평화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위들이 축제의 형태로 K-팝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의 형태로 이렇게 시위가 이루어지고, 또 시위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다 청소를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민주적인 어떤 질서를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뭐 내려오는 상황이 있듯이, 어려운 상황에 한국인들은 직면을 하더라도 한국적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회복력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할 만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절차들을 봤을 때 미국 정부 입장은 한국 헌법을 존중을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한국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절차 그리고 법치주의가 완전하고 적절한 기능을 잘 하면서 이번에 어떤 위기가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좀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는 사전 인지를 좀 못했다고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상황,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으로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계엄령 상황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었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한국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력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잘 믿는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있을 때 그 시위의 형태를 보면은 연좌 시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60년대까지 미국 남부에서는 그 흑백 분리법이 있었잖아요. 뭐 백인이 갈 수 있는 식당, 갈 수 있는 호텔이 있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갈 수 있는 곳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일부러 이제 법을 위반하려고 이제 연좌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호텔이나 모텔이나 바나 식당에 가가지고 어떤 시위를 벌인다거나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의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그 간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폭력으로 대응을 하면 어떤 폭력으로 답을 받았죠. 그래서 뭐 암살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일반적인 어떤 미국의 시위 형태는 되게 극단적이지 않았지만은, 근데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약간 좀 어떤 폭력적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도심지에서의 폭력적인 시위 플러스 약탈, 방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봤을 때 한국은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하지 않아도 그 대통령 탄핵의 과정이 아주 신속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몇 달 안에 헌재에서 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바로 탄핵이 되는 신속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미국의 탄핵 과정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탄핵을 하면 헌재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상원에서 판결을 해요. 투표로. 그래서 이 사람을 뭐 탄핵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만약에 하원이 민주당이 과반이고 뭐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다. 예를 들면 공화당 대통령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탄핵이 소추가 됐지만 판결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시키는 게 너무도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내가 국민
국민으로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될 때 그 권력자가 국민에 의해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되게 미국하고는 좀 다른 어떤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다양한 어떤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도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우리나라가 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지인들이 걱정을 하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그때만 해도 중국이 막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미국인들도 중국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비중이 있던 나라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만 해도 뭐 북한하고 갈등 상황이 하면 한국에 여행 가도 되냐고, 그리고 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괜히 저한테 이렇게 미국인들이 와서 저를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고 한국에 있는 네 가족들 지금 어떻냐, 지금 되게 불안해서 어떻게 잘 살고 계시는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K-팝 문화나 여러 가지 넷플릭스 같은 여러 OTT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적인 드라마, 영화를 접해서 어떤 한국 문화가 예전에는 비주류였다면 지금 주류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계엄령이 터졌다니까 걱정을 하죠. 그리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계엄령이 2번 있었거든요. 계엄령이 주로 언제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하와이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어요. 왜냐면 왜 하와이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겠습니까? 일본 진주만 공습을 받고 나서 일단 군사적으로 하와이를 통제를 해서 일본에 잘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뭐 하와이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아니 전쟁 상황도 아닌데, 왜냐면 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 때 이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을 때 미국인들이 놀랐던 거는 이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고 미국 지인들이 그때 뭐 연락을 해줬을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제 지도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와 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게 라고 지도 교수님이 그때 이메일 보내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놀랄 법한 시위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번 학기에도 가르치는 교환학생들이 뭐 독일 학생들, 스페인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몰도바에서 온 학생도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던 그런 그 다양한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자기 나라도 극단주의 때문에 많은 갈등 상황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도 예전에 보지 않았던 어떤 시위의 형태도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시닫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왜 한국에 왔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온 거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소중한 시간과 돈, 그런 거를 투자를 해서, 예전에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국에 자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듯이 지금 한국이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된 형태잖아요. 와서 겪은 한국은 이건 계엄령이 엊그저께 터졌던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도 평화롭고 예의 바르고 나이스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 근면성실하대요. 외국 학생들이 또 놀란 게 뭐냐면, 특히 중국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부지런한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 대학교는 그 도서관이 24시간 개방돼 있잖아요. 열람실이 24시간 개방돼 있는데 중국은 안 그렇대요. 밤늦은 시간에는 도서관 열람실로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새벽 시간에도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있다는 게 되게 놀랍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만큼 정치적인 위험한 어떤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 또 실제 와봐서 접하는,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또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나라라고 좀 인식이 될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은 총기 소유가 또 자유롭잖아요. 시위가 벌어졌을 때 시위대들과 경찰이 이제 대치하는 국면이 많이 좀 생겨나겠죠. 자, 그럴 때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찰도 총을 가지고 있을 거고 시위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미국에서는 법으로 특히 이제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내 주머니에, 가방 속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법이에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의사당 점령 사건 때 봤듯이 총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죠. 공개적으로 총을 들고 다니는 것도 합법적인 그런 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치 상황에서 조금 뭔가가 좀 촉발돼서 잘못 상황이 좀 악화되면은 이게 폭력 상황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위하고 다르게 미국 시위들이 폭력적으로 번지는
그런 이유가 경찰과의 어떤 대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처음에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외부 세력의 어떤 개입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말 때 그때 의사당에서 펼쳐졌었던 총기를 들고 했던 그 폭력적인 그런 시위를 그 외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비극적인 상황들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나중에 그 사실로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언론의 어떤 보도의 문제도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죠.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목숨들도 생명들도 소중합니다. 시위를 촉발시켰던 경찰이 목을 조여가지고 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정서적인 자극을 받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처럼 그렇게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어떤 폭력적인 시위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미디어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역할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군대 있잖아요. 그 미국의 군대는 이제 연방군, 우리가 주한미군 같은 뭐 파병 나오는 그런 군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를 담당하는 그 주방위군이 있거든요.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아래서 운영되는 군대 조직이에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방위군은 일종의,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가르쳤던 미국 학생들 중에 주방위군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니 자기가 이제 주방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6년 동안 주방위군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하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생활비 지원 그리고 등록금 지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투잡 형태로, 지금 난 학생이지만은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 혜택도 받고 또 보험 혜택도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고 의무 복무를 6년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주방위군의 역할은 그 주 안에서 어떤 특히나 자연재난 같은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형태, 또는 극단적인 시위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뭐 그것을 이제 어떤 질서 유지를 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방위군인데, 그래서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00명에서 4,000명의 주방위군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주지사를 패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폭동법을 인용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주방위군을 내 연방 정부의 어떤 대통령 권한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주지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많은 갈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방위군 투입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반 트럼프 시위들이 있을 때 주방위군 투입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LA도 있었지만은 텍사스에서도 어떤 시위가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노킹 시위가 이제 대규모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일어날 예정이다라고 집회 신고가 돼가지고 시위가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주지사가 텍사스에 있는 주방위군을 동원을 했죠. 그래서 그 시위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한다고 해서, 근데 그 시위는 일단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비 준비 단계에서 그런 투입을 하는 그런 예들도 있었죠.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될 때,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러면 떠나왔을 때 유럽은 어떤 나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떠나왔겠어요? 유럽은 봉건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미국이란 나라에 새롭게 와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내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국적인 꿈을 이루고자라고 하는 생각이 왔던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화된 상태에서 왕권처럼 느껴지는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될 때,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봉건주의적인 어떤 왕정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미국에서는 시위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헌법에서 이제 강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어떤 자유의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은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난다면은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때문에 또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주로 시위가 일어난다면,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시위가 있다면은 인종 관련된 거, 뭐 젠더 또는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시위로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양태를 이렇게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96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흑인 민권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년대 중반 후반 때 여성 해방 운동이 있었다든지, 지금은 어떤 경제적인 갈등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월스트리트를 이제 점령을 하자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어떤 노킹스 시위 같은 것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시위들이 있는 게 우리나라 시위하고 약간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세 가지는 특히나 요즘에 어떤 정치적인 갈등하고 권력 집중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이 표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노킹스 어떤 시위들이겠죠. 또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관한 찬성 시위들도 있고, 반대 시위들도 미국 대도시 전역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을 다닐 때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위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08년도 때, 그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가 됐잖아요.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반중 시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티벳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위가 있었는데, 많은 그 미국 대학생들하고 티벳의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지 시위가 있었는데, 그 길 건너편에 어떤 사람들이 또 시위를 하고 있냐면 그 친중, 특히나 이제 중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길을 가로 하나를 두고 반대편 서로를 향해서 시위들을 많이 빈번하게 일으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시위들이 그 대학교 안에도 있었던 편입니다. 다만 시위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은 어떤 폭력이 수반되는 거는 용납을 안 하겠죠. 근데 폭력에 관련된 시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여론조사를 봤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요. 초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8%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는 비율은 거의 58% 정도가 나왔어요. 예전보다 큰 수치로 이제 증가를 했다는 걸로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겠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나? 우리가 잘 알듯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많이 끼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될 때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잡지 못했던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은 어떤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던 시절에 빅맥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한 5, 6불이면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점심 한 끼를 이렇게 충분히 때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만약에 그 뉴욕을 가시잖아요. 그 뉴욕시를 가셔가지고 점심 한 끼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불에서 20불 정도가 나갈 수 있는, 서너 배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특히 내가 저소득층이다, 중산층의 어떤 미국인인데 내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관세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외국에 나가 있던 그런 공장이나 잡을 미국으로 되돌려가지고 미국인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이나 일의 어떤 기회를 많이 창출해 주겠다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결과로서의 어떤 짐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이 지게 된다는 그런 현실을 미국 국민들이 이제 직면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밥상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등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거기다 더해서 반이민자 어떤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좀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강경 보수층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항상 거의 51대 49.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 두 개 주 정도,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주만 잡아가면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항상 그런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보수층 사람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거는 지지 기반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과소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핵심 지지층이 또 누구였냐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유색인종 계열들 사람들 있죠. 특히 흑인 남성들, 히스패닉 남성들 계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겠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반이민자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민을 와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인데도 밀고 들어오는 난민들의 숫자들, 바이든 행정부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십만 명의 어떤 중남미에서
난민들을 많이 받아줬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기감들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젊은 층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지지층, 트럼프의 지지층이 극보수층만 지지를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